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2022년 법원 구급 공개경쟁시험, 공채시험, 민사소송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시험 문제 유형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판례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문만 알면은 풀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25문제 중에 소송 주체에 관해서 한 4문제 정도, 관할, 소송 대리, 뭐 특별 대리인, 그다음에 제2심의 소송 절차에 관해서 뭐 11문제. 아무튼 계속해서 이 1심 소송 절차에 관해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변론을 빼서는 뭐 양도 많지만 할 것도 많지만 또 어떻게 한 5문제 정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심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그 소송의 개시, 소의 이익, 그다음에 뭐 변론, 송달, 증거와 관련하고 자유심증주의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됐고요. 11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의 종류에 관해서 한 3문제 정도, 화해공개결정, 소송의 종료, 기판령, 그리고 병합소송과 관련해서 6문제.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청구의 병합, 공동소송, 중간확인해서 소송참가, 반소 이렇게 해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소와 관련해서 상소심 절차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는 많은 문제 출제되는 제2심 소송 절차 이외에는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숫자가 조금 뭐 작년에 들러왔으면 이번엔 좀 많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은 유형의, 그러니까 같은 주테마의,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달리 바꿔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시험 공부가 점점 또 어려워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즉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 조문을 알면은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상당수가 되는 적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의 내용만 이해하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이해는 해야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출제된 굉장히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송달에 관한 문제를 좀 출제가 됐습니다. 첫째, 참칭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 부분 및 변론길 통지서가 송달되어 변론길에 참칭 대표자 불출석으로 자백 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에요. 변론길에 참칭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고 결국 참칭 대표자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송달도 어떻게 참칭 대표자한테 송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송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대방이 소송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1번이 이제 첫 번째 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 주소로 소송서가 송달되어 그로 인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를 받아 자백 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허위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렇죠, 무효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 정보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유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가 경유된 경우는 별수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소송서를 송달됐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서를 받아갖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어때요? 자백 간주돼서 승소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또 판결 정본 역시 허위 주소로 보내졌고, 따라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혀 소송에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은 판결로서 전혀 어떻게 효력이 없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판결 정보를 송달받지 않은 것이냐? 판결만 가지고 본다면 판결 정보를 송달받지 않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상소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은 어떻게 해요? 허위 주소 기재해갖고 서위로 송달 판결, 즉 성서해서 그 허위로 판결문까지 송달됐고, 따라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부동산, 만약에 그 소송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말소 등기 행해졌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또 별도의 소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분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어떻게 공시송달된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 정보를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판결 정보를 송달됐다. 자, 이 경우 이 자체가 판결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판결에 재심을 통해서 취소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시송달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판결 정보를 송달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효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재심에 의해서 어떻게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심에 의해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도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정 판결이 재심의 소송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 정보가 송달됐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심이다.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집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강제 집행이 이유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경우에 그 재심의 소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그 확정 판결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즉 그 확정 판결 자체는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집행은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효가 없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즉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한, 그래서 교부받은 금전 같은 건 어떻게 된다? 결국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에 가서는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교과는 증거를 갖다 어떻게 자유로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은. 자,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의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 자, 증명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증명이 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방해를 하겠죠. 그럼 이때 그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의 증명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 증명 책임이 이제는 반대로 상대방한테 전환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즉 방해자한테 전환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행위가 있었다. 증명 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면 그건 방해 행위를 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심증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증명 책임이 상대방한테, 즉 방해자에게 증명 책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법원은 어떻게 자유 심증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심증 형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만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 그 증명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겐 불리하게 작용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증명 책임이 전환되는 건 아니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부지 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시사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위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해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이거는 타인, 제3자가 A하고 B 간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해요? 위법 수집한 증거고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됩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대화자 간에 A가 B하고 대화를 녹음한 경우, A가 녹음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A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어요. 이건 증거 능력 부정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 갖고 부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견해는 나뉘고 있지만 모두 어떻게 해요? 너무 획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면 예외적으로 그 대화 내용, 그 위법 수집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라면 이때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부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타인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한 것이니까 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 일단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정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서 어떻게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상대방 당사자가 부지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변론의 전 취지를 통해서 참작해서 어떻게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번째, 심취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의 모든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그 주장 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 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감정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 결과라고 하는 건 하나의 증거 방법에 불과한 것이니까 증거를 판단하는 건 판사의 자유심증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주장 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 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틀린 이야기고 3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가서요. 3번은 반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본소가 취하됐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 원고가 자기가 제기한 소를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거.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어요. 왜? 원고 자체가 본소를 취하했고 또 그 반소를 피고가 제기한 이유는 뭐예요? 원고가 본소를 제기했으니까 반소를 제기한 것인데 원고가 본소는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를 취할 수 있다?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했다면 피고는 어떻게 그냥 본소를 취하했다면 피고는 반소를 원고의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본소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본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 각하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죠. 본소를 취하는 경우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본소를 취하는 것이지만 본소가 각하된 경우, 부적 각하된 경우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된 것이 이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본소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본소가 각하된 경우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없이 피고가 반소를 취할 수 있지만 본소가 각하된 경우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 취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반소 취하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둘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반소제기는 일단은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돼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졌거나 뭐 중간 확인에서처럼 어떤 중간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이처럼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변론할 때입니다. 반소의 본안에 관해 변론할 때 이때는 그 반소는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반소적인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신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굳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신급의 이익을 해치면은 그건 상대방의 입장은 1심이 3심인데 항소심에서 반소적에서 두 번밖에 못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신급의 이익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미 충분히 다투어졌기 때문에 또 중간 항해에서처럼 이런 신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즉 반소제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됐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지금을 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은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1심에서 가지평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지평에서 가지급했어요. 근데 항소는 이 가지급은 어떻게 해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본소가 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거. 1심 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줬던 거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해요? 가지금을 반환시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항소에 의해서 1심 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서 어떻게 해요? 취소되는 것 되면 이걸 다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 있어요? 이것이 변경되면 이거 내놔라,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3번은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요, 기판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판력. 그래서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 명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뒤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소정의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 해당한다. 즉 기판력에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우선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건물 내놔라라고 한 겁니다. 건물 내놔라. 그러면 이건 여기서 소송물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송물은 건물 명도라고 하는 명도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청구예요. 그 소송물이에요. 근데 이 사실심 변론 종결 뒤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에 기해서 어떻게 해요? 소유권에 기해서 명도 청구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인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18조 제1항 소정에 기판력의 즉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의 즉 기판력에 적용을 받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전소에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소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자,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어요. 돈 다 갚았는데, 그쵸? 다 갚았는데, 그래서
담보권이 소멸했으니까 이 소유권 있는 게 해달라, 회복 청구해달라라고 회복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같은 판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후소에서 장래 잔존 비담부 채무가 있으면, 남아있는 빚이 있으면 변제하겠다. 변제할 것을 조건, 변제할 테니까 소유권 있는 게 해달라 라고 청구할 때, 이건 뭐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랑 다르게 남아있는 채무가 있으면 변제할 테니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 있는 게 해달라 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촉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세요.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조 청구권 원인 청구원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 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전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자,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여기서 뭐 했어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소유권 확인 청구 A에게 있다.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B에게 있다. B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 인정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여기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소유권이 누구 것이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 확인에 관한 확인 청구에 관한 판결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왜 여기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확인했으니까 그 확인 청구에 기한 소유권이 인정될 것이고 따라서 딴소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소의 확정 판결의 소유권 전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딴소리 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 판결이 있은 후 가등기 만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가 없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그래서 명한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럼 요것과 요거는 별개의 소송물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한 것이고, 요게 소송물이에요. 여기서 요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요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역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지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적시 제출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는 어떻게 해요?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47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각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따라 뿐만 아니라 법원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149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결국 이 얘기 잘못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서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심에서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지,
그것을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5번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역시 149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가 있다. 149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6번에 가서요.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언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 소재기시가 아니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하죠? 구성원 전원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자가 종주 그 법인의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아니면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재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죠. 적법하지 않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므로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은 그에 저촉되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면은 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소돼야 하는데 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 봐서 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봐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 등기를 요 말소하는 걸 갖다가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되면은 그냥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말소 등기를 갖다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등기를 갖다가 그 사람의 승낙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 지상권 등기 말소 회복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가 말소되고 나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A에 지상권 등기가 있다, 행해졌다. 그러면은 하나의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두 개 성립할 수는 없죠. 이용권이 충돌하니까 두 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소된 지상권 등기가 회복되면은 요거는 그냥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히 말소돼야 할 것이고, 따라서 A에게 요 말소 회복을 위한 승낙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회복되면 이건 말소될 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 부적법해서 할 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또 B가 C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의 채권자인 A가 어떻게 해요? B의 C에 대한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을 어떻게 해요? 가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하면 이 사람은 요 B는 채무자죠. 가압류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행해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왜?
만약 가압류 됐다라고 해서 이행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 먼저 이행소를 제기했는데 가만히 그 채권에서 가압류가 된 경우 이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비채무자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했고 뭐라 할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시킨다든지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도 뭐 그 채무 명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 명의를 얻어들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채무자도 제3채무자 상대로 비록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고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이 맞고 1번, 3번, 4번은 모두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서요. 7번.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통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 공동소송의 경우 어떻게 되죠? 각자 한 사람이 하든 한 사람에 대한 그 공동소송인 한 사람이 하든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든 그건 어떻게 해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그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다. 166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인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A가 B하고 C로부터 어떻게 불법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뭐죠? 손해를 입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라고 했을 때 A의 입장에서는 B가 됐든 C가 됐든 모두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진적 연대채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해서 이행의 소가 제기됐다라고 하게 되면, 즉 이행을 청구했다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됐든 C가 됐든 중복되는 범위에서만큼은 A는 즉 피해자는 한 사람한테만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돼요. 누구에게 됐든 두 사람 모두에게 됐든 상관없고 다만 요 사람한테 먼저 책임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가 안 되는 경우에 C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C에게 청구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B하고 C가 A는 B가 됐든 C가 됐든 다 책임을 물을 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소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그냥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 그 원고나 피고가 누락됐다. 언제까지?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뭘 할 수 있죠? 그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원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조문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68조 1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되겠고요. 네 번째,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그렇죠?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해요? 모든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습니다.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67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엔 두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에 가서 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재심에서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 즉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라고 하는 것 45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소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렇죠?
전속관할의 경우는 합의할 수 없겠죠. 변론에 응했다고 변론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속관할은 결국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결국 변론관할이나 또 합의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송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나 신급관할을 위반하여 상급심법원에 이송된 경우는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첫째 이겁니다. 전속관할이 있는데 그 관할 규정을 위반해서 이송했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상 확정됐다라면 그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확정된 이상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미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신급관할을 위반해서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상급심에 보내놓고 재판에 그래서 상급심이 넌 딴소리 못해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상급심에서 하급심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이때는 하급심이 구속될 겁니다. 기속된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신급관할 위반해서 이송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미치지 않지만 반대로 상급심에서 하급심으로 보낸 경우는 기속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속관할을 어긴 경우는 절대적 상고 이유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자,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상고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451조를 보시게 되면 재심 사유에 이건 없어요. 전속관할 위반은. 그래서 4번 네 번째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 맞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가서요. 9번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첫째,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 청구에다가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의적 예비적 병합에 속한다. 본래적 급부 청구에다가 이것이 이행되지 못할 것, 집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대상 청구를 해요. 즉 전보배상 청구, 대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급부 청구하고 이 관계는 이 대상 청구, 전보배상 청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건 이제 예비적, 주의적, 예비적 병합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지 단순 병합 관계입니다. 단순 병합 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 다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법원은 둘 다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본래적 급부 청구가 이행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즉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그 전보배상 청구한 경우는 단순 병합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주의적,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병합에서 제1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된다. 이건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의 누락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판단의 누락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택적 병합의 경우는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하게 되면 나머지 판단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청구를 이용하지 않게 기각하게 되면 모든 청구를 다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만 판단해서 기각하고 나머지 판단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항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어떻게 한다? 그 선택적 청구 모두가 항소심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심범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항소심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틀린 얘기고. 네 번째,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절차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병합할 수 있다. 자, 이해 가는 통상의 민사사건과 뭐 가처분, 가압류, 뭐 또 가사소송, 뭐 행정소송 등등, 특허소송 등등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유사한 소송 절차가 즉 성격이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병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송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병합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가사소송, 행정소송, 또 조정사건, 가압류, 가처분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만 맞고 1번, 3번, 4번은 모두 틀린 얘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에 가서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인 공동조합 수급체가 경쟁 입찰에 참가했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단독으로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 단독으로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건 뭘로 볼 수 있느냐? 먼저 우리 법원은 보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를 보고 있고, 보존행위는 혼자 할 수 있죠. 합의재산의 경우. 따라서 어떻게?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이 개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 확정된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의 상소기간은 어떻게 해요? 상소기간 자체는 모든 사람한테 뭐 개별로 진행이 되지만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상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송은 어떻게 해요? 확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개별로 상소기간은 진행되지만 모두에게 상소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완료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 확정될 수가 당연히 없어요. 왜? 모두에게 상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먼저 상소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해서 그 공유자에 대해서는 먼저 그 결정 부분이 확정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상소기간은 진행이 되지만 모두에게 상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 세 번째,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고유 공동필수적 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을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모두가 소를 취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부의 소취하는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부의 소취하 또는 일부의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틀린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11번. 확인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자, 확인해소는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 즉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이 확인해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또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맞는 얘기가 되고, 보통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예외 없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두 개는 또 예외가 있죠. 보통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과거의 법률 관계를 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한 소지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다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꼭 다시 이행해소를 제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행해소를 또 제기하게 되면 이행에 관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지가 있었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해소를 인정하는 최근에 대법원 전환 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행해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처럼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둘 중에 모두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왜? 왜 없죠?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하면 이건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전제로 해요? 비담보 채무를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려면 그리고 어떻게 비담보 채무가 변제했다 없다 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면 되지. 이걸 또 이것과 다르게 별도로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별도로 확인해소를 제기할 굳이 이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런 없다라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 확인해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관계를 다투어서 1심에서 확인해소를 제기했고,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다툼이 있어서 확인해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다퉜단 말이에요. 1심에서 다퉜는데 항소심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가서요. 화해 공고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원은 소송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 공고 결정을 할 수 있다. 2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사자는 화해 공고 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보는 송달되기 전에 이의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해요?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조서와 결정서 같은 정보를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부적법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당사자가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 시청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 시청서의 부분을 송달해야 한다.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시청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그 부분을 송달해야 한다. 맞는 22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26조. 네 번째, 본안에 대한 종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손을 취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취한 경우 마찬가지로 제소 금지의 효력이 있다. 자, 본안에 대한 종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손을 취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한다는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소를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취하 합의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판결이 있고 나서 소취를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소를 지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취한 경우 마찬가지로 다시 소를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소금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엔 두 번째 이해가 틀린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번 소송상 특별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을 위한 특별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자,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그 특별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62조 2에서 한편으로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 수행을 위해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이 경우 62조의 2에서 의사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신청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되겠고요. 세 번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되어 수행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취할 권한도 갖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6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조. 네,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지만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439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에는 뭐 두 번째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소송 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 죽은 때에는 소송 대리인의 유무와 관계에 무관하게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에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죠. 정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은 재촉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재촉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234조에서 규정을 하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재지변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송 절차는 그래서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정지된다. 24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다. 즉 소송 대리인 사망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14번에 1번이 잘못된 거고요. 15번에 가서 공동소송 참가 및 독립 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제3자는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없다. 자, 학교법인의 이사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는 제3자는 어떻게 해요?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결의 무효와 관련해 갖고 따라 어떻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 이행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무효 확인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굳이 어떻게 해요? 합의 확정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채권자 대의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을 할 경우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채권자 대의 소송이 계속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을 한 경우 이 두 사람이 대위할 비대위 채권은 어떻게 해요? 같을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합의 확정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 참가 신청을 할 경우 그건 신청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심 판결에서 참가인이 독립 당사 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독립 당사 참가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참가 신청을 각하한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 참가인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하면 그 삼면 소송 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 소송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 계속은 적법하며, 이때 당사자 참가 신청 비록 참가 신청 당시에 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소가 소멸되어 삼면소송 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에 삼면소송 당시 필요했던 당사자 참가 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이 원고 피고 사이에 어떻게 해요? 참가인이 동의를 얻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고가 제기한 이 본소가 피고와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소가 취하돼 버렸습니다. 취하돼 버렸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문제되는 건 이제 참가인과의 관계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참가인이 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취하돼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굳이 어떻게 삼면소송 관계 없었다는 거야. 이 경우는 요 사람이 제기한 소요 요건만 따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사자 참가 요건의 그 비용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번에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헷갈리네요. 저도 몇 번째인지. 자, 그 다음 16번에 가서요. 16번에 가서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을 해줬는데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해놓고 다시 또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67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별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제소금지 취지와 목적에 비춰 후소는 전소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경우, 자, 이건 결국 면직 처분입니다. 면직 처분을 받고 면직 처분과 그 이후에 면직 이후에 봉급액을 갖다가 청구를 했어요. 면직 이후에 봉급액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하던 중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돼 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소를 제기해서 이 면직 처분은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건 불법행위다.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럼 면직 처분이 잘못된 것이니까 위법한 것이니까 불법행위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게 불법행위 전제가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데 이미 어떻게 해요? 요게 불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다. 그럼 이건 이미 어떻게 해요? 판단했잖아.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 소취해갖고 확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걸 선결 문제로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 제소금지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 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으면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니 정당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소금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번복하게 하는 거. 그렇죠?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해놓고 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법원을 농락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소금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즉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으면 소를 취한 자라 할지라도 요와 같은 제소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갑하고 을 사이 소송이 제기됐고 이 갑의 지위를 병이 어떻게 해요?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요.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고 또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또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승계했다고 해서 승계인이. 그럼 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취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건 단지 요 소를 취한 건 어떻게? 요게 있으니까 요걸로 판결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지. 이걸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어떻게 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 네 번째,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으면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려거나 제소를 남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자,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종국 판결이 있고 나서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하게 되면 구청구는 뭐 하는 거죠? 취하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청구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요. 그럼 구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종국 판결이 있고 나서 청구를 변경했으니까 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한 것이 돼버려요. 그럼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청구로 변경해 놓고 다시 원래의 구청구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 판결이 있고 나서 취하했으니까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거나 제소를 남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다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번은 4번이 틀린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에 가서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원칙적 진술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잘못된 계산, 결국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한 것하고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형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자기 원형할 때, 그러니까 진술을 원형한 경우에 그건 자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건 뭐가 문제?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자백하고 상대방 원형한, 즉 상대방의 청구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건 자백을 인정할 수 없죠. 자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백이 성립한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까 잘못된 것하고 일치된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분명히 그 사람이 진정한 사실은 일치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립할 수 없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강제경매 결실 결정에 대한 이의재판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냐. 이거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변론주의가 좀 어떻게, 즉 처분권주의가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경우, 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됐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됐든 이거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다라고, 즉 법원의 권한이 강화됐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재판상 자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준용되지 않다.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서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백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고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착오에 의한 것이 뭐 단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정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충당 순서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백이라 하더라도 자백은 어떻게 사실상, 즉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 뭐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의 법 규정이나 법률 적용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자백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변제의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 그에 대해서 진술자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백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번째기도 즉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 17번엔 두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에 가서요.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 수건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 소송행위에 대한 수건뿐만,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수건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권한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나 청구에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소송물인 권리 처분이나 포기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대리인에 대해 서로를 취하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서로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취하는 걸, 그러니까 이 소송 대리인이 서로를 취하는 것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겠죠. 권한을. 그러면 이건 상대방이 서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 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 본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소송 위임은
소송 대리권의 발생이란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단독 소송 행위이므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업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권한을 주는 행위니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는 이 수권행위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됩니다. 구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 가압류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 그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소송 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 명령을 신청할 권한에도 미치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해진 제소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권한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자, 가압류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은요,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소송 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 명령을 신청할 권한에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에서 그럼 어떻게 결국 본안에 관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본안에 관한 제소 명령까지 가압류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해진 제소 명령 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도 어떻게 결국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해진 제소 명령 결정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 대리인은 그 권한이 있다, 즉 수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9번.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 부담 행위를 하고 그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 이해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해 채무부담제 확인해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의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담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자,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승낙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채무가 존재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공정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행 이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력 배제,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정증서에 관해서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그걸 그만이지 그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익이 있느냐. 자, 이에 관해서는 결국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의 배제가 목적이라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즉 채무부담제 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집행의 배제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제기할 수가 있음. 채무부담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그건 단체 내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무슨 회에서 무슨 단체에서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 내부 규정이 효력이 있다 없다 라고 규정이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전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리나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내부 규정에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것이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그 전부 확인을 구할 실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그 가처분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소와 집행 취소의 방법에 의해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가처분 집행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만약 이건 어떻게 해요? 가처분 결정 취소가 되거나 또는 집행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게 말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냥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본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원활에 관한 등기. 그렇죠? 별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기해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전서 확정 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확정 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사료의 주장 증명할 수는 없다. 자, 전서 확정 판결의 여부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따라서 당사자 확정 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고심에서 다시 주장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권으로 할 사항이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고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어떻게 당사자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상고심이 됐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주장 증명할 수 없다라고 됐으니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20번. 소송 요건과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에 관하여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그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자, 소송 요건에 관해서는 직권조사 사항이니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 판단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 직권으로 그 사실과 증거까지 탐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얘기가 되고 잘못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자백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소송요건 중 부재소 합의, 소취하 계약, 상소취하 계약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자, 소송요건 중 피고의 항변, 주장을 기다려서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방소항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같은 방소항변에는 대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부재소 합의, 소취하 합의, 또 상소취하 합의 이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비로소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그제서야 조사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 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설사 직권조사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경우에 그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또 조사를 촉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촉구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번째 얘기,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21번.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로 1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 논의를 할 수 없고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항소기관이 경과하게 되면은 경과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어떻게 해요? 원심 재판장은 항소기관이 경과했으니까 항소장 각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소권의 포기가 있는데 그러면 항소권의 포기가 있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 거죠. 항소권을 포기해서 확정 판결,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항소장이 제출됐다. 이것과 달리 볼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달리 볼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심 재판장도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소를 한 뒤에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갖는다. 뭐 39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자, 1심 법원이 피고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하고 판결을 했어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심 판결 절차 법률에 어긋났다. 그러면 항소법원은 어떻게 1심 판결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서 1심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죠. 하지만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어떻게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기간 내에 있다면 항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죠. 이런 시간에. 그래서 21번 1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준비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방이 준비해야지만 진술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서면으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이제 당연히 단독 사건의 경우, 합의부 사건의 경우 서면을 준비하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되지만 단독 사건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준비하지 않으면 변론을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 어디 27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 서면에 취득 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 서면이 변론길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 시효 완성의 주장에 따라 판단 누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준비 서면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준비 서면의 내용이 변론에서 진술돼야 돼. 진술되지 않으면 변론 준비 서면에 아무리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길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 시 완성에 대한 판단 누락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어떻게 변론에 진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변론 준비 서면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주장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준비 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그렇죠? 준비 서면은 결국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준비 서면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보내서 준비해라 이렇게 경고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또 송달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면은 역시 상대방한테 준비할 기간을 기간을 고려해서 제출돼야 되고 그 준비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네 번째, 단독 사건에서는 미리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길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 증인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해도 위법하다. 자, 단독 사건에서는 준비 서면에 제출하지 않은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요 단독 사건의 경우 준비 서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어떻게 재정 증인으로 하여금에 대해서 증인 심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채택하면 위법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에 가서요.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첫째,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 철거와 그 부지 인도 청구에는 건물 매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 취지 변경 없이 법원은 상한 이행 판결할 수 있다. 자, 이건 몇 번 말씀드렸죠. 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의 갱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2차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청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어떤 의미로 형성권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그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임대인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매매 계약이 혹시라도 임차인인 당신이 건물을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은 내가 대금을 주고 건물과 토지를 인도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은. 그러면 임차인이 이걸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행사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과 토지를 부지를 인도받을래? 그렇지 않고 응하지 않을래? 라고를 법원이 성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청구에는 건물 명도, 건물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법원이 성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에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 중에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하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당연히 상한 이행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대금을 다 줬든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따라서 당신은 뭐만 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동시행에 항변을 한다. 대금 못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 이 매수인의 입장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 내가 대금 못 줬으니까 대금 지급하고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 라는 의사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상한 이행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냥 기각할 수밖에 없고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임이 분명한 경우 어떻게 한다? 청구를 기각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대금 지급과 상한으로 소유권 인등기 달라라는 의사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가 없는 이상 어떻게 해요? 상한급부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한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즉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남아있는 채무가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 갚을 테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송 과정에서 혹시라도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다라면 그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입니다. 변제할 테니까 그 말소를 변제할 테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자. 이런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미리 장래 이행에서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건 당연히 위법하죠. 별개의 소송물인데 다른 건데 불법 행위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에요. 따라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채무 불이행이야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법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4번.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상태, 계속 중인 상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죠. 자, 그러면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기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에서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상기항변을 제출한 다음에 그 소송 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에서로 또는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외된 판결이나 그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일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A소가 있고 전소가 있고 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대해 원칙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소송 절차에 이루어진 화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모두 확정됐다라면은 일단 그 자체를 어떻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애매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두 개의 판결이 모두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해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해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해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해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해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해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해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추심해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에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지금 채무자가 제3채무를 상대로 이 채권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압류를 했고 이제 가압류에 기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추심해소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압류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행해소라 채무자도 제3채권 채무자에 대해서 뭐하는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 그랬죠. 여기까지 다 앞에 나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에 기해서 추심해소를 또 채권자가 제기하는 경우에 이행해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도 요 추심해소가 가압류에 있다 하더라도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해소를 제기했다라고 해서 이 이행해소가 부적법해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채무자의 권리 행사라든지 채권자의 그 추심해소를 제기하는 것 관련해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가압류해서 추심해소를 제기하는 것과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가압류되면 이미 추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추심해소를 제기해서 이미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에 채권이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중복제소에 해당해요. 하지만 가압류된 상태에서 추심해소를 제기하는 것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한 추심해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해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채권자가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이 계속 중에 채무 인수자가 별서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채권자가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즉
채무자가 있고요. 이 채무를 인수한 채무 인수인이 있을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 인수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계속하는데 채무 인수자가 별개의소로 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복죄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있겠죠. 실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와 관련해서 채무 이행 청구서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자가 별도로 어떻게 해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를 제기하는 것.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확인이 있다면은 이행의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행의소가 부적법하게 되니까요. 따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중복죄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하지 않은 소송이다라고, 즉 적법한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청구 취지와 결국 청구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법하지 않다, 중복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5번에 가서요. 중간 확인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간 확인의소를 제기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소위 제기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면은 상대방한테 송달돼야 돼. 26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제1심의 소송 절차에서 중간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즉 재심의 소송 절차에서 중간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건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 대상 소송의 본안 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정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 사유가 인용되지 않아서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간 확인의소의 심판 대상이 선결적 법률관계의 정보에 관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심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중간 확인도 하는 거지. 아예 재심 자체가 기각돼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는 당연히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중간 확인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중간 확인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상고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고심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중간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중간 확인의소에 대한 재판단은 종국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의 이유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중간 확인에서도 하나의 종국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판결 이유에서 기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얘기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2022년 6월 25일에 시행됐던 민사소송법 시험 문제에 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